2025년 4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3층 작전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한 장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회의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초속 5km로 낙하하는 탄두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50m 깊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는 순간 화면 속 지진파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참모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핵탄두가 아닌데도.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력 분석과 소속 한민철 중령 2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무기체계 평가를 지켜봤지만 그날만큼 등골이 서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에 탑재된 초고속 관통 탄두의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지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탄두가 지하를 뚫고 들어가기 전 미사일이 방출한 수십 대의 소형 드론들이 표적 상공 3km 반경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관통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지휘부가, 상공에서는 도주 경로를 감시하는 드론 군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괴와 추적,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합참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전쟁을 시작하려는 결심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스템이지. 그의 말이 끝나자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벙커를 직접 파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진 효과만으로 내부 시설과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고 설령 살아남아 밖으로 나온다 해도 상공의 드론들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벙커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적의 선택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전력 분석과장인 박 대령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무5의 종말 속도는 마하 10을 넘습니다. 이 속도로 지하 구조물을 타격하면 직접적인 관통 파괴뿐 아니라 충격파가 지하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벙커 내부의 통신 장비, 전산 시스템, 심지어 구조물 자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목표 지점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탑재된 드론들을 순차적으로 방출합니다. 5분에서 7분 사이에 표적 상공에 도달한 드론들은 최대 4시간 동안 채공하며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얼굴 인식, 차량 추적, 통신 패턴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군인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한반도의 전략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핵무기 없이도 상대방의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전쟁 개시 결심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보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한. 회의실을 나서며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김 과장이었습니다. 중령님, 다음 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제 발사 시험이 있습니다. 꼭 참관하셔야 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꼭까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시뮬레이션이 실제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경쟁의 시작일 뿐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독자적인 억제력을, 그것도 핵연이 음모 무기가 아닌 방식으로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보던 한 중년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던데 우리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지하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였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인구, 5천만 국민의 일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저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2025년 5월 12일 오전 6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종합시험장.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사대 위에 우뚝 선 현무5 미사일의 흰색 동체가 여명의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길이 13m, 직경 1m가 넘는 그 거대한 물체가 10분 후면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소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년간의 개발 과정, 수백억 원의 예산, 그리고 수십 명의 연구진이 쏟아부은 노력이 저 한 발의 미사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제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ADD 연구진, 합참 참관단, 방사청 관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책임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최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T-5분. 전 시스템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시험 발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박 대령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중령, 긴장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떨리네요. T-3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미사일의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초록불로 바뀌어갔습니다. 연료 주입 완료, 유도, 시스템 정상, 탄두부 드론 탑재 상태 양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38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무기 시험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T-1분. 최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관제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5, 4,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현무5가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흰 연기 기둥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고 미사일은 점점 속도를 높이며 대기권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관제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5년 전 우리 선배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하늘에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사일은 예정된 궤적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3분 미사일은 이미 고도 100km를 넘어섰고 종말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종말 속도 마하 14 확인. 관통 탄두 분리 준비. 최 박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동해상 250km 지점에 설치된 모의 표적, 지하 5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실제 북한 지휘부 벙커를 재현한 시설이었습니다. 탄두 분리. 종말 돌입. 화면 속에서 탄두가 본체에서 분리되어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5초 전. 관제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 2, 1 충격. 그 순간 표적 지점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동시에 지진 감지 센서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규모 3.5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되었고 지하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통 성공. 지하 48m 지점까지 도달 확인.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전이었습니다. 드론 방출 시작. 미사일이 표적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탑재되어 있던 6대의 소형 드론이 순차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고도 3000m에서 펼쳐진 드론들은 삼각편대를 이루며 표적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상 카메라, 광학 센서, 통신 감청 장비를 탑재한 드론들이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드론 정상 작동. 표적 지역 감시 개시. 화면에는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표적 지점에서 모의 인원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드론의 AI가 각 인원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표적 1번, 2번, 3번 추적 중. 이동 경로 예측 완료.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아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상공의 드론들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추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벙커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완벽한 이중 압박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다고. 저는 그제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시험 발사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켰을 때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드론 탑재 극초음속 벙커 버스터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열어보니 어제 안흥 시험장에서 촬영된 발사 장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출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무기가 국제사회의 정식 의제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청사 앞에 몰려들었고 브리핑실에서는 긴급 대응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력 분석과 사무실로 들어갔고 박 대령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중령, CNN만이 아니야. 로이터, BBC, 일본 NHK, 중국 CCTV까지 전부 보도했어. 특히 중국 쪽 반응이 심상치 않아. 그가 넘겨준 태블릿에는 중국 황구시보의 사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동북아 전략 균형을 위협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방어수단을 갖추면 위협이고 그들이 핵무기를 수천 발 보유하면 정당한 억제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오전 10시 합참의장 주재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각 본부장, 국정원 차장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전력 분석과를 대표에 배석했습니다. 합참의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시험 발사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전 우리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려 표명 수준이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이 무기 체계가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중국 본토 타격이? 모든 시선이 저를 포함한 전력 분석과 쪽으로 쏠렸습니다. 박 대령이 자료를 펼치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베이징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식 입장은 이 무기가 북한 지하시설 타격용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중국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볼 거라는 겁니다. 이미 황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국정원 차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더 복잡한 건 북한 반응입니다. 아직 공식 성명은 없지만 노동신문은 조만간 대대적인 비난 논평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번 시험을 전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공개된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 무기체계가 순수한 방어 목적임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군 경계태세를 한 단계 격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각국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국무부는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예의주시한다는 논평을 냈고 러시아 외무부는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모두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대령이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아닐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상자를 연 걸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뒤로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무기 공개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무기도 만드는구만. 대단한데? 저는 계산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정부는 긴장하고 주변국은 경계한다. 같은 무기를 보고도 모두가 다르게 반응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한국이 마주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2일 서해 백령도 서쪽 40km 해상 한미연합 해상훈련 퍼시픽 실드 2025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전투정보실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무5 시스템의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시험장 발사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표적 탐지부터 타격, 그리고 드론 전개까지 전 과정을 연합군과 함께 수행하는 첫 훈련이었습니다. 함교에는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뿐 아니라 미 제7함대 부사령관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가상적 지휘부로 설정된 표적함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무장통제관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작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무5 1번 발사 승인 순간 함교가 진동했습니다. 수직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현무5가 치솟았습니다. 흰 연기 기둥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상승했고 미사일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투정보실의 대형 스크린에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1단 분리 성공. 고도 60km 돌파. 종말 단계 진입.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군 부사령관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임프레시브. 인상적이군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속도 마하 13 확인. 충돌 30초 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표적함은 200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구형 상륙함을 개조한 것으로 내부에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각종 센서를 설치해 실제 벙커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19, 8.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습니다. 3, 2, 1 충격. 스크린을 통해 표적함이 순식간에 폭발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함체 중앙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며 내부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관통 탄두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두께 4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함체를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전투정보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드론 전개 시작.
미사일이 표적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방출된 6대의 드론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2,500m에서 펼쳐진 드론들은 즉시 표적 지역 상공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6분 만에 전개를 완료한 드론들은 반경 5km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정상 작동. 표적 지역 감시 개시. 스크린에는 6대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발로 파괴된 표적함 주변 해역이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훈련을 위해 투입된 모의 생존자들이 구명정으로 탈출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드론의 AI가 각 생존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며 화면에 추적 박스를 표시했습니다. 미군 부사령관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군요. 그는 한국 측 작전사령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타격으로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드론으로 생존자 추적까지. 표적이 벙커에 숨어도 탈출을 시도해도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30년 해군에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작전사령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대신 속도와 시간으로 억제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미군 부사령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표적 생존자 전원 추적 중. 이동 경로 실시간 전송. 드론은 표적함에서 탈출한 12명의 모의 생존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습니다. 구명정으로 탈출하는 자, 수영으로 도주하려는 자, 심지어 물속에 잠수하려는 자까지 열상 카메라와 수중 음파 탐지로 포착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드론들은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며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교대 드론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최초 투입된 6대만으로도 4시간 이상 작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장통제관이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 드론 배터리 잔량 45%, 임무 지속 가능 시간 추가 2시간 40분. 훈련이 종료된 후 함장실에서 약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군 부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 해군도 유사한 개념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 본 시스템은 이미 작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북한이 알고 있습니까? 작전사령관이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시험 발사가 보도된 이후 그들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군 부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제 효과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종대왕함을 떠나 육지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저는 서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75년 전 이 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다 위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미 해군도 놀라워하는 무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헬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2025년 6월 15일 청와대 지하국가안보회의실. 저는 이 자리에 불려올 줄 몰랐습니다. 전력 분석과 중령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에 직접 배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급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제가 급히 차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디귿자형 테이블 상석에 대통령이, 그 옆으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지난 훈련 성공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무5 시스템의 실전 검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사흘간 중국 외교부는 우리 대사를 연이어 3차례 초치했습니다. 공식 항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중국 관영 CCTV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무기 개발은 영내 군사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즉각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를 이어받았습니다. 문제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해왔고 북한은 아예 이번 무기 개발을 전쟁 선포로 규정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 일면에는 남조선 괴뢰들의 광기 어린 전쟁 도발을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논평이 실렸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며 노동신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 군 수뇌부를 소집한 긴급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규모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까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이 왜? 장관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무5 시스템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자극해 한미동맹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입니다. 국무부 일부 인사들은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 재검토를 은근히 시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던 미국이 우리의 자주 국방을 문제 삼는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북한은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러시아는 편승하고 미국마저 불편한 기색입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 개발한 무기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는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까카,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무5 배치를 강행하면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하고 배치를 철회하면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이미 공개된 무기를 철회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우리의 약점으로 볼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령, 당신이 이 시스템 평가를 담당했죠? 군사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 무기가 정말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까카, 억제력은 역설적입니다. 상대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두려워하면 선제 공격을 유발합니다. 현무5는 그 중간 지점을 노렸습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전쟁을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되 당장 공격받을 것이라는 공포는 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국 반응은 예상보다 강합니다. 이건 더 이상 군사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무5 추가 배치 일정을 일시 중단하십시오. 외교부는 중국,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설득하십시오. 이 무기가 순수하게 북한 억제용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각하, 배치를 중단하면 군 내부 반발이 심각할 겁니다. 장병들은 이미 이 무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강한 무기를 가져도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서며 저는 비가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했는데 배치를 못한다니. 동맹국과 주변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 스스로 개발한 무기를 묶어둬야 한다니. 이게 중견국의 현실입니까? 용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대령이었습니다. 중령, 회의 어땠나?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이긴 건지 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은 완벽했는데 정치는 엉망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 대령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게 약소국의 숙명이야, 중령.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도 쓸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창고에 묶어둬야 할까? 2025년 7월 5일 제네바 UN 군축회의 특별 세션. 저는 한국 대표단의 기술 자문으로 이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냉랭한 시선들. 중국 대표단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노려봤고 러시아 대표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인 외교부 차관보가 연단에 섰습니다.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은 순수한 방어 목적의 무기입니다. 이는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위한 것이며 어떤 제3국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중국 대표가 즉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 한국 측 발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관통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탑재 기능은 명백히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략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중국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무기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MD 체계와 연계되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자산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드론 군집 기술은 전략 미사일 발사 지점 추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략적 불안정 요소입니다. 북한 대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전쟁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화국 최고 존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휴회 시간, 복도에서 미국 대표단 실무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국무부 군축 담당관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기술 이전,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 연계해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백악관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무5 배치 연기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맹으로서는 힘든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차관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미국 담당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해구산으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미국 해구산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한 후에나 작동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막고 싶은 겁니다. 미국 담당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령, 당신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정의가 아니라 힘의 균형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차관보가 제 어깨를 눌러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미국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복도에 남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 제네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회의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서울에서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 대령이었습니다. 중령, 상황 들었네. 버텨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령님, 옳은 일을 해도 이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지.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내일도 이어질 예정이었고 더 거센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드론을 결합한 방식은 국제 규범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독일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 무기의 운용 지침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까지 거들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영내 국가로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수십 년간 재무장을 추진해온 일본이 우리 무기를 문제 삼는다니.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차관보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 이번 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주게. 청와대에 올려야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따졌고 우리의 생존권은 협상 테이블의 부차적인 의제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새벽 3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합참 당직실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중령님, 즉시 출근하십시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잠에서 깬 머리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거실 TV를 켰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북한 새벽 ICBM급 미사일 4발 동시 발사. 낙하지점 불명.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2시 45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고각 발사되어 일본 이지박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 키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40분 만에 용산에 도착했을 때 국방부는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전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참모들로 붐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합참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은 모두 화성 17형으로 확인됩니다. 최대 고도 6,000km, 비행거리 1,000km.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사거리입니다.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번 발사는 제네바 회의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압박하는 틈을 노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사이 북한은 무력 시위를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청와대에서 긴급 NSC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박 대령 대신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제네바 회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정원장이 답했습니다. 각하, 이번 도발은 명백히 계산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현무5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며 한국은 결국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베이징은 이번 발사에 대해 매우 온건한 논평만 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현무5 배치를 미루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은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우리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무5 배치를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 둘째, 국제적 반발을 감수하고 배치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되고 미국도 안도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우리의 약점으로 보고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군은 배치 강행을 건의합니다.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해도 중국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건 주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령, 당신은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입니다. 군사적 관점을 떠나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무기를 배치해야 합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저는 38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과 작전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총을 쏴본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억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현무5는 새로운 억제력입니다. 핵이 아니지만 핵만큼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진 무기입니다. 만약 이걸 포기하면 북한은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배치를 강행하면 외교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국제사회의 고립, 심지어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각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군인인 저는 명령을 받으면 실행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예, 각하 현무5 1차 배치를 승인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전 배치 완료하십시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배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중령, 좋은 발언이었네. 각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님, 제가 옳은 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외교적 파장이 시작될 텐데.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할 말을 했네. 외교는 외교관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것엔 풍파를.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대령이었습니다. 중령 들었네. 드디어 배치하는구만.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네, 대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현무5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방어 목적의 무기이며 어떤 제3국도 겨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TV를 보던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호했지만 일부는 우려했습니다. SNS에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배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념식 참석 인원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경축사를 시작했습니다. 79년 전 오늘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정치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거센 국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무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고통스러운 과정, 제네바에서의 굴욕, 청와대 회의실에서의 긴장,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광장이 대한민국 만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령이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 자네 덕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네가 없었다면 이 시스템은 빛을 보지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켜본 것뿐입니다. 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중국 반응이 심상치 않아. 오늘 아침 항구시보가 또 사설을 냈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배치 완료 후 일주일간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중국은 강경한 논평을 계속 냈지만 실질적인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현무5 배치 이후 북한은 예상했던 대규모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여전히 비난 논평을 쏟아냈지만 실질적인 무력 도발은 멈췄습니다. 합참 정보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가 현무5의 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억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8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억제력, 속도와 지속성이 핵을 쓰면 안 된다는 금기를 대체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현무5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관통 능력과 드론 군집 기술의 결합은 적 지도부에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국제 규범의 틀 안에 머문다. 이는 중견국이 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혁신적 사례다.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9월 10일 국방부는 현무5 시스템의 운용 매뉴얼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 검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엄격한 교전 규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5는 오직 북한이 선제 공격 징후가 명백하거나 실제 공격이 개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은 반드시 군사시설로 제한되며 민간 지역 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드론의 감시 활동 역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무기를 핵과 구별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최종 검토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성됐어, 중령. 기술도 운용체계도 모든 게 갖춰졌어. 9월 15일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5월에 시험 발사를 지켜봤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현무5 실전 배치 기념식이었습니다. 연구진, 군 관계자, 방사청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ADD 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현무5 프로젝트는 3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이며 세계 어디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 없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최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5월에 함께 발사를 지켜봤죠. 그때는 단순한 시험이었는데 이제 실전 무기가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이 무기가 실제로 쓰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억제력의 역설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안흥 시험장을 걸었습니다. 5월에 현무5가 하늘로 치솟았던 발사대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날의 긴장과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합참 인사참모부였습니다.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진급심사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령으로 진급하십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8년 군 생활, 그 대부분을 서류와 회의실에서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억제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그것은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 배치 완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 배치가 한반도 전략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균형.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무기 현무5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무기를 가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불이 켜지고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5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 5천만 명이 사는 이 나라. 그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퇴근하고 가족과 식사하고 꿈을 꿉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무5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전쟁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평화가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억제력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남산을 바라봤습니다. 79년 전 우리 선조들이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던 그 순간처럼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주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속도와 시간으로 만든 억제력,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었습니다.